그건 아버지 잘못이잖아요. 우리 보고 내라고요. 돈 없어요. 병원 침대였습니다. 갈비뼈 세대가 부러져서 숨만 쉬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제 아들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더군요. 72년을 살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는데 말이죠. 40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40년 치고는 적은 돈이지만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노후 자금이 필요했으니까요. 2천은 숨겨두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나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푹 쉬세요. 어깨를 두드리더군요.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랑 같이 다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도 기억납니다. 저녁 먹고 TV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 내외가 왔더군요. 뭔가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아들은 계속 말을 꺼내려다 망설이고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결국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치킨집을 하고 싶다고, 요즘 치킨 배달이 잘 된다고, 딱 좋은 자리가 났는데 권리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더군요. 며느리가 거들었죠. 아파트 단지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하는데 월급이 1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손주들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퇴직금 얘기를 꺼내는구나.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버지, 퇴직금 좀 빌려주세요. 1년만요. 이자랑 돌려드릴게요. 며느리가 또 거들었어요. 손주들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아버님이 안 도와주시면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빌려줍니까?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3인 손녀, 중2인 손자, 얘들 대학은 보내야 하는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3천만 원. 제가 아들한테 말한 퇴직금 전액이었어요. 어차피 2천은 숨겨뒀으니 3천은 줘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1년 후엔 돌려받을 테니까. 알았다. 1년 안에 갚는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꼭 갚을게요. 장사 잘 되면 바로 갚을게요. 3천만 원 전액을 보냈어요. 아들 통장으로. 제 통장엔 숨겨둔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이 돈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 마지막 비상금이에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더군요. 궁금해서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장사는 잘 되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을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치킨집 망했어요. 경쟁 가게가 너무 많아서요. 죄송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망했다고. 3개월 만에 돈 3천만 원은? 묻고 싶었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요. 나중에. 언제가 나중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천만 원이 3개월 만에 증발한 겁니다. 다행히 2천만 원은 숨겨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은 들어갑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20만 원, 밥값에 병원비까지 2천으로는 20개월밖에 못 버텨요. 연금이 있긴 합니다. 한 달에 90만 원.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월세도 못 내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뭔가 싶었죠.
이번엔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얘기였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애들 학원비에 월세에 며느리 방과 후 교사 월급은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혼자시잖아요. 우린 식구가 넷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났어요. 3천만 원 날려놓고 이제 또 뭐라고? 하지만 그 다음 아들이 한 말을 듣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버지, 일 좀 하셔야겠어요. 요즘 70대도 다들 이래요. 건강에도 좋고요. 72살 먹은 사람한테 일을 하라고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친구가 택배 상하차 자리 하나 구해줬다고. 하루 10만 원이라고. 한 달이면 260만 원이라고. 괜찮지 않냐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퇴직금 3천만 원을 날려놓고 이제 저보고 일을 하라고? 나처럼 늙은이가 택배를? 에이,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해?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빛이 차갑더군요. 아들도 꼼짝 않고 저를 쳐다봤어요. 아, 이거 거절하면 안 되겠구나. 손주들도 생각해야 하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70대 다 이래요, 아버지. 아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알람을 새벽 5시로 맞췄어요. 평생 7시에 일어났는데 5시라니.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데 밖이 깜깜하더군요. 아직 해도 안 뜬 시간이었습니다. 옷을 입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어서 5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가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켜져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울이라 날씨도 추웠어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 있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72살에 이 새벽 추위 속을 나서다니. 택배 차고지에 도착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더군요. 다들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60대, 70대. 어떤 분은 제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어요.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트럭이 왔습니다. 뒤를 열자 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10kg, 15kg, 어떤 건 20kg가 넘었습니다. 첫 박스를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무릎을 굽히고 허리에 힘을 주고 박스를 들어 올리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처음 1시간은 괜찮았어요. 2시간째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째 손에 쥐가 났어요. 4시간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점심시간 30분. 김밥 하나 먹고 10분 쉬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다들 말이 없었어요. 그냥 김밥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박스를 날랐어요. 하루 8시간을 일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끝났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탈 때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샤워할 힘도 밥 먹을 힘도 없었어요. 그냥 침대에 쓰러져서 잤습니다. 이틀째 온몸이 쑤셨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는 더 아팠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안 가면 돈을 못 버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겼어요.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못 펼 정도였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그렇게 버텼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이 나왔어요. 260만 원. 제 72년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번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걸 보는데
기쁘지가 않더군요. 그냥 허탈했어요. 이 돈을 벌려고 한 달 동안 뭘 한 거지. 아들한테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쓸 돈은 60만 원 남았어요. 연금 90만 원 합쳐서 1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월세 50만 원 내고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20만 원 내고 나면 밥값으로 80만 원 남았어요.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2만 7천 원.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김밥, 저녁은 라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애들 학원비 냈어요. 감사하다고. 72살 아버지를 새벽 5시에 일터로 내보내놓고 감사하다고. 2개월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들 집에 갔어요. 파스라도 좀 달라고. 택배일 끝나고 바로 갔습니다. 저녁 9시였어요. 온몸에서 땀 냄새가 났을 겁니다. 하루 종일 박스를 날랐으니까 씻을 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씻지도 않고 왜 소파에 앉으세요? 택배 냄새 나잖아요. 애들 코 막힌다고요. 그러더니 파스 한 장을 던지듯 주면서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왔는데도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퇴직금 다 주고 이제 택배 일을 하는데 그래도 냄새 난다고 쫓겨나야 하나.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둠 속을 걸어서 8시간 박스를 나르고 저녁에 녹초가 되어 돌아오고 허리는 점점 더 아팠어요. 손목도 아팠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온몸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허리가 정말 심하게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이건 파스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빠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 좀 가봐야겠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병원 가려면 하루 쉬셔야 하잖아요. 그럼 10만 원 손해인데 그냥 파스 붙이세요. 10만 원. 제 건강보다 10만 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아파서 그래.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요. 참고 일하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병원 가시고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5개월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아픈 게 익숙해졌거든요. 아프지 않은 날이 없으니까. 차고지에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박스가 많았습니다. 트럭 안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명절 시즌이라 물량이 많다고 했습니다. 10kg, 15kg, 20kg. 박스를 하나씩 드러내렸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러다 25kg짜리 박스가 나왔습니다. 제일 무거운 거였어요. 평소에도 이건 혼자 들기 힘들었는데,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안 하면 뒤에 있는 분들이 기다리니까. 무릎을 굽히고 허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리는데 중심이 흔들렸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박스가 한쪽으로 기울더니 제가 균형을 잃었어요. 옆에 쌓여있던 박스 더미가 무너졌습니다. 쿵, 쿵, 쿵. 제 몸 위로 박스들이 쏟아졌어요. 무거웠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옆에서 일하던 분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박스를 드러내고 저를 끄집어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차에 실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제 가슴을 만졌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X-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 앞에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의사가 말했어요. 갈비뼈 세대 골절이고 어깨가 탈구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250만 원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0만 원. 숨겨둔 2천만 원에서 쓰면 되긴 하지만 그럼 제 비상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들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떨리는 손으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일하다 크게 다쳤어. 갈비뼈가 부러졌단다. 침대에 누워서 전화기를 귀에 댔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걱정된다고 하겠지. 바로 달려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250만 원이요? 산재 처리 안 돼요? 프리랜서 계약이라 안 됩니다. 의사가 옆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가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측 사람이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있듯이 개인 부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했어요. 병원비를 우리 보고 내라고요? 돈 없어요. 조심 안 한 제 잘못이라고. 왜 자기들이 돈을 내야 하냐고. 돈이 없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보다 더 아팠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연금에서 분할 납부하세요. 우린 정말 한 푼도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40년을 일했는데 3천만 원을 줬는데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 숨겨둔 2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냈어요. 이제 1,750만 원 남았습니다. 제 마지막 비상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5일간 입원했는데 아들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도 없었습니다. 손주들도 며느리도 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혼자 병실에 누워 있어야 하나. 옆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와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퇴원 후 텅 빈 집이 도착해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통장, 도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72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는 이게 전부더군요. 복지관 상담사한테 전화했어요. 쪽방 알아봐 주세요.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혼자 살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같은 동네 복지관 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3평 남짓한 방. 화장실은 공용이고 부엌도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여기가 제 마지막 안식처구나 싶었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을 거니까. 2주가 지났어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걱정됐어요. 걱정? 병원에 5일 동안 혼자 누워 있을 때는 왜 안 왔을까요? 이제 나 혼자 살아. 너희한테 안 가.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원비도 갚으셔야 하잖아요. 그때 제가 통장을 꺼내자 아들 눈이 커졌습니다. 퇴직금 사실 5천이었어. 며느리가 옆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2천은 비상금으로 따로 숨겨뒀지. 이건 내 마지막 노후 자금이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우리 빚 좀. 생활비도 너무 빠듯해서. 안 돼. 이건 내가 쓸 거야. 내 노후 자금이라고. 며칠 후
택배 상하차 사고 보험금으로 나온 800만 원은 조용히 받아서 적금 들었어요. 한 달 후 아들이 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보험금 나왔다는데 사실이에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더군요. 내가 갈비뼈 부러져서 받은 돈인데 왜? 너희 일 알아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도 제 일을 알게 되고 같은 아파트 경로당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204동 김 씨 아들이 72세 아버지 택배일 시켰대. 갈비뼈 부러졌는데 병원비도 안 내주고 쫓아냈다더라. 아파트가 좁습니다. 동네가 좁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아파트 근처에서 중고차 매매 일을 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 차 사고 팔고 소개받고 그렇게 일했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전에는 한 달에 56건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12건. 저 사람 아버지한테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잘하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렸대요.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며느리는 아파트 단지 내 방과 후 교사로 애들 영어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월 150만 원 받았지만 하나 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강생이 절반으로 줄었고 그러다 결국 계약이 해지됐어요. 수강생이 너무 적다고. 아들네 집 월 수입이 80만 원이 됐습니다. 중고차 매매로 겨우 80만 원. 월세가 60만 원인데 어떻게 살까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 학원을 다 끊었습니다. 고3 손녀는 학원 3군데 다녔는데 전부 끊었어요. 중2 손자도 학원 2군데 끊었습니다. 제가 매달 보내던 200만 원. 그게 제일 컸던 거죠. 며느리는 아들한테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망했다고. 당신이 퇴직금 달라고 안 했으면 택배일 시키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다고 소리쳤다더군요. 몇 달 후 고3이던 손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손녀가 울면서 말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 학원비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니야. 넌 잘못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니? 전 알바해서 대학 갈게요. 할아버지, 이제 쉬세요. 제발이요. 착한 애입니다. 제 손녀는 착해요. 용돈 50만 원을 줬어요. 이건 너만 써. 엄마 아빠한텐 비밀이야. 알바하지 말고 공부해. 알았지? 손녀가 받으면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착한 손녀까지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복지관에서 편하게 지냅니다. 숨겨둔 2천만 원에서 병원비 250만 원 쓰고 보험금 800만 원 받아서 적금 들고 기초연금도 나왔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복지관에서 가벼운 일을 했어요. 청소 같은 거. 한 달에 50만 원 받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택배 일에 비하면 천국이었죠. 친구들이 생겼어요. 복지관에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같이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손녀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갔어요. 손녀는 용돈을 50만 원씩 주면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억지로 쥐어줍니다. 할아버지가 주는 건데 받아. 그러면 울면서 받아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직원이 왔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아들. 1년 넘게 연락이 없었는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집으로 가시죠. 제발이요. 제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아들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혼자 누워 있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늦었어. 내가 택배일 시켰을 때, 병원비 안 냈을 때, 그때 우린 끝났어. 일어나. 사람들 보잖아.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월세도 못 내고 애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 그 돈 돌려받을 생각 없어. 이제 가라. 다시는 오지 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손주들이라도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 너희는 신경 꺼.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녀가 저를 만나러 온다는 걸 몰랐나 봅니다. 손녀만요? 손자는요? 손자도 나중에 찾아오면 도와줄 거야. 근데 너희 부부는 아니야. 아들이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아드님 다녀가셨어요? 화해하셨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끝났어요. 친구들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다들 제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갈비뼈도 다 나았고 허리도 많이 좋아졌어요. 택배일 안 한 지 2년이 넘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복지관 친구들이랑 산책을 합니다. 가벼운 등산도 하고요. 손녀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손자도 작년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몰래 왔다가 나중에는 당당하게 옵니다. 두 손주한테 용돈을 줍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괜찮아요. 그게 나았습니다. 제 비상금 2천만 원은 이제 1,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병원비도 쓰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하지만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월 50만 원 벌고 기초연금 30만 원 받고 보험금 적금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다만 아들을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었죠. 사람은 변합니다. 제 아들도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2천만 원을 숨겨뒀기 때문에 아들한테 끝까지 끌려다니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남은 인생,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친구 사귀세요. 밥 같이 먹고 등산하고 영화 보세요.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2년 전 갈비뼈 부러졌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 같이 잘 삽시다. 여러분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